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절차를 강조했고 여당은 야당의 탄핵안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를 부각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민생지원금의 이름만 바꾼 라벨가리 추경이라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여당이 추경할 생각이 없다며 나라를 망칠 셈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계의 구성과 권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추가로 지정한 가운데 다가올 선고를 앞두고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 부각에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맞섰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과 위헌적인 내용의 계엄 포고령 작성, 국회 활동 방해 등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계엄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만으로도 윤석열 내란수계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탄핵안 남발로 대행민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보복성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은 결국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사실상 내란을 해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합의 처리를 두고 진실 공방도 벌였습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한 논의는 원천무효가 되었고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추천한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2월에 마지막 이거 처리합시다 해서 합의한 겁니다. 3명. 그렇게 해서 처리하기로 했고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문제를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무효화 선언한 것이 누구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수석이에요. 이 밖에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추경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야당을 괴롭히는 것만 생각한다며 추경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규모 추경안에 공세를 펼쳤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해 예산을 삭감해 일방 처리하고 예산 규모도 며칠 만에 5조 원을 늘리는 등 고무줄 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포기한다던 민생지원금은 결국 13조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경으로 제시했다며 이름만 바꾼 라벨가리 추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말로만 추경을 하자고 한다며 추경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나라 살림보단 야당을 괴롭히는 데 당력을 쏟으면서 민생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을 복구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려는 건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경비 늘리고 특할비 늘리면 민생 경제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이 됩니까? 추경 안 하고 국민 경제 나쁘게 만들고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추경 편성의 필요성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다음 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추계의 구성과 권한 등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국회 복지위가 공청회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계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추계위에 부여할 권한과 구성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추계위의 권한을 두고 의사협회는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만들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정심이라든가 또는 그 산하 인력의 그 하에 수급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부 법정단체나 또는 법인 형태를 요구합니다. 환자 소비자 단체는 추계위의 권한을 의결기구가 아닌 시민자문기구로 한정하고 추계위의 의견을 존중하되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양성대학의 입학 정원 또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수급 추계의 역할과 권한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해야 됩니다. 또 추계위 구성에서도 이견을 보였는데 의사협회는 추계위의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많은 법안에서 많은 개정안에서 소극적으로 이제 과반을 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명시를 해주셨지만 사실상 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다수의 현장 전문가들이 추계위에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건의료 공급자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수급추계위원회나 또는 직종별 분과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큽니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18일 법안 소위를 거쳐 21일 전체 회의에서 추계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한 주간의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 주간 이슈픽 강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볼까요? 네, 탄핵 심판 막바지. 네, 정말 막바지에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와 증인들을 향한 여야의 공방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예정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면서 변론 종결이 임박했다 관측도 나오고 있고, 헌재가 그런데 이제 추가 변론 기일을 이제 지정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헌재가 미리 잡아놓은 변론기일, 어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 6명을 더 신문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헌재가 2번의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는데요. 18일에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선 서면 증거조사와 함께 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최종 입장을 각각 듣기로 했고요. 네. 20일 10차 변론기일 땐 추가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6명의 증인 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추가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20일 10차 변론 기일은 윤 대통령 측에서 그 다음 주로 연기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어쨌든 그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추가 변론 기일이 모두 이제 종료될 걸로 보이는데 최종 선고는 그렇다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통상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평균 2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는데요.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심판 선고는 3월 중순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수는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중대한 결심, 이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현재로선 대리인단 총사퇴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데요. 헌재법에 따라 이 피청구인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해서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재판이 정지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공정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총사퇴를 언급했는데요.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네, 헌재 최종 심판 한 3월 중순쯤으로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엇갈린 연설, 어떤 연설이 엇갈렸을까요? 네, 이번 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대정부 질문 열렸는데요. 네. 이곳에서 여야가 주도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이제 보였는데 먼저 여야가 이제 강조했던 핵심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 회복과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면서요. 경제 중심의 실용주의적 행보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난 대표 연설에서 윤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실용을 앞세워 중도와 부동층 끌어안기를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신이 주장한 먹사니즘을 넘어 세비전 잘사니즘의 구체적인 플랜까지 제시했는데요. 주 4일제와 정년 연장, 기본 사회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중도층 확장을 위한 고민이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민생경제 성과를 강조하면서 비상계엄의 원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만을 18번을 언급하면서요. 이 대표 비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지층 결집을 의도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또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있죠. 추경과 연금 개혁 부분인데 양측은 이제 어떤 입장일까요? 네, 우선 양측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동안 계속 추경을 언급해왔던 것과 같이 네. 연설에서도 재차 언급을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내수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본 예산 집행 뒤에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안을 보면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민주당 추경안에 지역화폐 등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 13조 원이 담겼는데 여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연금 개혁에도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합의 가능한 모수개혁부터 논의하자고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면 모수개혁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추경과 연금 개혁에서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하늘이법 추진 속도. 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던 고 김하늘 양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오늘 하늘이의 발인이 유가족의 오열 속에서 엄수됐습니다. 정치권도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재발 방지책과 후속 입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국민 모두가 내 가족의 일처럼 모두가 이제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이제 비롯해서 여야 대표들도 하늘 양의 이제 빈소를 방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 하늘양의 빈소가 마련됐던 대전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서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네. 우 의장은 오늘도 SNS를 통해 아픔과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고 김하늘 어린이에 대한 가장 큰 애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도요. 하늘이에게 가해진 악플들에 대한 강한 비판도 쏟아냈는데요. 관련해 들어보시죠.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하늘의 별이 된 어린이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엄수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며 또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도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고 하늘아 예쁜 별로 가라고 명복을 빌었지만 하늘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없습니다. 이런 아픔과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것이 고 김하늘 어린이에 대한 가장 큰 애도일 것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질환이 있는 그런 교사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일고 있는데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하늘이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여야 안을 살펴보면요. 여당은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증상이 발견이 되면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정은 오늘 17일에 협의회도 개최해서 교사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 하늘이법 입법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 후에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국회 교육위원회도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교육부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촉진법과 민간 임대주택법 등 건설경기 활성화법을 2월 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두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내수경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재건축 촉진법이 처리되면 재건축 소요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하는 자들이 범인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서 떳떳하게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과 일주일 만에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 원인인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범죄 집단이라는 오해를 만들지 말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빚 독촉 민생사무소 출범식에 참석해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법 내용을 잘 인지해서 불법 추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해결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헌신적인 삶을 인정받아 9번째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습니다. 우 의장은 김근태 정신인 타인과 이견에 대한 존중, 경청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최근 상속 과세 대상자가 5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배우자 공제액과 일괄 공제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세 비중의 상향 조정과 자본이득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정년 연장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정년 제도입니다. 현행 정년 제도 재설계 방식을 놓고 노사 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실까요?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은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국회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추경대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번 주말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통령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에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고용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에 대응해 현행 60세인 정년 퇴직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현행법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연금 개혁에 따라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이면 65세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른바 잘사니즘이란 청사진을 내놓으며 정년 연장을 강조한 점을 두고 정부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년은 계속 연장하라고 그러고 젊은이를 뽑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직된 이런 대표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제일 좋은 직장 삼성 반도체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일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서 먹사니즘이다. 잘사니즘은 뭐가 잘사니즘입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건 조건은 무엇보다 청년 고용 어려움에 대한 해소 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여야 모두 법정 정년 연장을 찬성을 하면서도 각자의 지지 기반을 의식해서 치열한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정년 연장 논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란, 정은혜, 우리 해외 콤비 다시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좀 이야기를 다뤄볼 주제는 계속 연결고리가 길게 이어지면서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로 지정됐던 그 10차 변론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상황인데, 자, 두 분께서는 앞으로의 변론길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자, 오늘은 김혜란 전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증인 신청 뭐 여태까지 미뤄졌던 것 다 받아들여준 거는 참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기각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서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례적으로 홍장원 그 차장에 대해서는 한 번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도 그 지난 기일에서 조태용 원장이 그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좀 탄핵하는 발언들을 네.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문하고 싶은 것 때문에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고, 또 헌재가 그걸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지호 그 뭐 청장 같은 경우는 구속 기소되었다가 그 질병이 있으시죠. 네,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보석이 뭐 받아들여져서 지금 불구속 상태이긴 한데, 지난번에도 지금 2차에 걸쳐서 그 불구속 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언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검찰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진술들을 했던 것이 이제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되었었는데, 지난 기일에 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그 이 지금 조지호 그 청장이 했던 진술과 좀 상충되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고 또 그 정신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상반된 진술이 나왔으니까 증언을 꼭 들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에 18일, 20일에 이제 증인 뭐 신문을 하기 위해서 네. 기일을 잡았을 건데, 지금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20일은 또 구속 취소 신문하고 이제 겹쳐서 아마 변경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른 재판과 겹쳐서 이제 변경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뭐 별다른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네. 아마 20일 기일은, 즉 10차 그 신문 기일은 좀 심판 기일은 뭐 변경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다시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정은혜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계속 뭐 재판이 불공정하다, 뭐 이렇게 우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마 그 생떼에 지쳐서 추가 변론일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간 끌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탄핵의 사유와 탄핵의 명분을 더욱더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당시 네.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정돼야 국정이 안정된다.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말인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신문 기일이 지정이 되고 나서 충분히 들었다면 어서 빨리 그 결정이 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지금 추가로 그 증인을 또 채택을 하게 되었고, 윤 대통령 측에서 2명,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또 1명을 이렇게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저는 충분히 이 얘기들도 좀 들어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변론 종결이 20일이지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경 신청으로 인해서 25일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례처럼 변론 종결 이후에 한 2주 정도 내에 또 선고 기일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3월 초나 뭐 3월 중순에 아마도 결정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봄 안에는 충분히 결정이 날 수 있을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이렇게 시간 끌기로 인한 재판 지연, 네. 이런 전략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사실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계속 들어야 하는 뭐 그런 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충분히 들어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은혜 전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하야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뭐 전직 예우를 고려하는 하야라면 이건 꼼수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대통령 측은 하야서를 일단 일축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이 말하는 중대한 결심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우리 정은혜 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마도 그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중대한 결심에는 아마도 그 재판의 진행 중에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재판이 파행이 되고 재판이 조금 더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만 이게 약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윤 대통령 자신이 그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대리인단이 총사퇴가 되더라도 재판의 진행 여부가 이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하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분명히 본인은 하야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재판이 진행이 됐던 건데 아마도 본인은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뭐 2, 3일 전에 하야를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하야는 탄핵과 달리 연금이나 그 전직 대통령과 같은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대한 결심 자체가 하야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아마도 지금 이 문맥상으로는 뭐 대리인단 총사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야의 가능성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하야를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예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야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극우 보수 지지층들에 대한 동정심이라든지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도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겠지만 이런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정말 민주당에서도 알게 되었고 국민들도 다 알게 되었으니 이 계획은 저는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내란 수계는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이 돼야 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김혜란 전 대변인. 네, 사실 그 계엄 초기부터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 그 당시 당 지도부는 요구를 했었죠. 네.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이후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를 이렇게 불신하게 되고 또 공정성에 대한 많은 시비,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집권 여당인데 또 거기 어떤 또 한쪽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또 정치적인 또 입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사실 이런 거 피하고 사실 질서 있는 퇴진이 가장 좋았다는 생각이 사실 지금도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중대 결심이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하야를 결심하셨나라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탄핵 심판은 개시가 되고 나면 이게 징계 절차입니다. 성격상.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을 때 그럼 나는 사표 자진 사직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보통 파면 결정이 났을 때와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사직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법적 효과가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실 그 자진 하야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정치적으로 훨씬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예 배제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문맥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단의 일괄 사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별로 의미는 없을 겁니다. 네, 그냥 한 길 더 속행하는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70조 준용해서 아마도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고 기일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몰라서 아마 변호인단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이고 이걸 요구한 것이라면 아마 이 재판이 너무 편파적으로
또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좀 더 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라는 좀 호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여러 증인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증언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증인들마다 사실은 해야 되는 증언의 종류도 다르고 해야 될 말이 다르고 또 그 재판에서 나왔을 때 공방이 되는 면이 다 다른데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넘어가면 안 받아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 윤 대통령 측에서도 시간 제한 없는 신문 요구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예, 앞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절차에서만큼이라도 지금 한덕수 총리도 지금 뭐 만약에 증인으로 나온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그 어떤 증인,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6시간, 8시간 막 이렇게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증인 심문을 했던 경우도 있어요.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한 건 물론이고 공정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사자가 승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에 남을 판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헌법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숙고했구나. 증인들의 이야기를 신빙성에 대해서도 법관들이 다 검토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께서는 지금 검찰 조서 같은 거 받은 것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국민들은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 신문 절차는 다 공개되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이 지금 다 충분히 들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8차 변론에서는요, 체포 명단이 담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쟁점이 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 4가지의 다른 종류의 메모가 있고 일부 진술은 거짓이라면서 작성 경위를 문제 삼았는데요. 이 메모의 신빙성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뭐 메모를 뭐 허위로 조작하거나 작성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홍 전 차장이 5명 정도 그 메모를 처음에 막 받아 적었다고 해요. 받아 적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중간에 메모 적는 것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기억은 있겠지만 우리가 필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메모를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메모를 자주 하시는 사람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도 메모를 자주를 하는데요. 처음에 메모가 안 됐을 때는 그 메모에 붙이기보다는 새로운 메모를 다시 작성을 해서 내가 그때 기억한 것이 맞는지 들은 것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신빙성이 더 보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홍 차장이 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과거에 본인이 했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술이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재판 기일에서 또 판명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뭐 홍 전 차장이 뭐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뭐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간부의 뭐 청탁이다 뭐 이런 논란들이 또 있었는데 홍 전 차장이 아니라 전직 국정원 간부가 청탁을 한 것이다. 본인은 청탁을 거절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이 뭐 청탁을 했거나 뭐 그랬다는 그런 루머는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의 기억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메모가 4개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말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일단 그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포스트잇에 대충 적었다가 나중에 뭐 보좌관한테 다시 써달라 뭐 이런 식으로 메모가 총 4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상황 같지가 않습니다. 네, 4가지 버전으로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첫 번째 진술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맨 처음에 썼던 그 메모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쓴 거다. 다시 재작성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그것과 사실 대체적인 면에서
부합하는 진술인 것 같습니다. 설사 이 4가지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뭐 그 메모에다가 가피를 했는지 아니면 그 다음 날 또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썼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보통 일부 진술에 어떤 허점이나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 전체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진술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충 이야기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사후에 그걸 탄핵하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네가 약간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전체 진술이 신빙성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연장선상에서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당시에 계엄 당일에 어떠한 메모가 작성이 되었고 그게 사람들의 명단이었다라는 점은 지금 오히려 조태용 원장의 증언에서도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일부 부합하는 진술도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또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은 이런 작은 것에서조차도 좀 뭔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다시 홍장원 차장을 불러달라고 하고 재판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에서 그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제 일단 이번에 받아들여 준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야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지금 성일종 의원이 또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여러 차례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해서 자신이 유도하는 대로 답변하게 했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박 의원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진위를 가릴 좀 해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관련해서 오늘 A4 4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이제 언론사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자수서에서 대통령과 1, 2차 통화 내용을 모두 기록해서 제출했고 그리고 본인은 그런 회유가 없었다라는 입장들을 전달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박범계 의원과 만나서 뭐 통화를 하고 이랬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박범계 의원과 뭐 국방위에서 증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심 식사 후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민주당에서 변호사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밝힌 바로는 없었고. 삼성 부회장의 변호사를 연결해주겠다 이렇게 회유했다는 그런 그런 말은 지금 그 오늘 밝혀진 입장문에서도 민주당에서 변호사의 지원도 없었고 부승찬 의원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가 있지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선임계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또 지금 현재의 변호사는 구속 이후에 직접 알아보고 선임한 변호사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상계엄과 그 계엄의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아직 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뭐 정확한 뭐 증거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민주당의 회유를 받거나 그래서 야기한 것은 아니고 본인은 정말 그 자신들과 함께 일했던 부하들을 보호하고 그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계엄 이후에 본인이 그 현직에 있었을 때의 얘기를 해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 작전에 투입된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계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회유가 아니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일단 사실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한 거 굉장히 부적절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당 인사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던 것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엄 직후에 그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지만 설사 그러한 동기로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 진술이 다 거짓이냐는 또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곽종근 사령관 혼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적인 증거들 그리고 직전 그 지난 그 기일에 나왔던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이 사람은 사실 그 재판관들이 직권으로 불렀죠. 신청 안 했는데 그 나와서 그 상관이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금 본인의 그 형사재판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고
지금 이 조성현 그 단장은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다.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부하들이 모두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지휘관일 뿐이지만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사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의 관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어떤 이 계엄과 관련한 명령이 있었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부관도 있고 또 그 부하들에게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전달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관련자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 한 명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바꾸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전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이건 자객 특검이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떳떳하게 찬성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기 대선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명태균 특검법 처리가 돼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너무 신속하게 처리가 네. 돼야 된다. 이것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폰에 분명히 140여 명의 전 현직 의원들의 그 전화번호가 있고 특히 홍준표, 오세훈, 추경호 대표까지의 그런 불법 커넥션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그 USB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지 어떤 지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않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좀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분명히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거나 관련된 여론조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당신들이 그 명태균 씨와의 그런 게이트와 연루가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본인들이 당당하게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김건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 12월 3일 그 계엄이 있던 전날 12월 2일에 네. 통신 내역에서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조 원장이 직접 그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영부인이 국정원장과 연락할 이유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의 영부인들이 국정원장과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계엄이 있던 전날 그런 연락을 했다는 것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천이라든지 선거라든지 국정 개입,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덮기 위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계엄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특검이 답이다라는 입장을 들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자객 특검이라고까지 했는데 그 좀 비유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당에 명주를 쥐고 있다. 이거 정말 일반 우리 국민들이 들었을 때에는 우리 당이 정말 많은 잘못을 해서 크게 약점을 잡혔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적합하지 않고 리스크 있으면 털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덮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처음 이 검찰 수사가 개시될 때 강혜경 씨가 그 공익제보자의 그 지위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이 검찰 수사와 달리 지금 가장 핵심적인 명태균 씨가 이건 특검으로 해야 된다. 검찰이 자꾸 증거도 인멸을 교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당사자가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우리 당의 지금 많은 대권 후보들 이름을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말을 허황되게 하고 과장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고 갈 수 있는 수위가 지나간 것 같고 그게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하 6당이 다 합쳐서 만든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통과되냐 안 되냐를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게 만일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들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이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하고 이렇게 후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아예 못 받는다라고 가면은 결국에는 뭔가 불측의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만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당 측에서 이게 이재명 대선용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30초 정도만 짧게 들어볼까요? 아니 얼마 전에 네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시정연설에서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거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를 19번이나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여당이 누구고 야당이 누군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승전 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 뭐 특검을 하자, 뭐 민생을 추경을 하자, 모두 다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요.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책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고 국민 여러분들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